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4,000포인트를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을 이탈한 채 지금 하락세가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불어오는 AI 거품론이 시장을 꽝꽝 얼어붙게 만드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아마존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시대가 찾아왔죠. 아마존 역시나 3년 만에 17조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AI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또 간밤에 전해졌었는데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7조 원가량의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발행을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만들어낸 자금을 통해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데이터 센터를 확충시키고 그리고 기업 인수, 자본 지출, 자사주 매입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NDC CEO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27년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가량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내년 캐펙스가 올해와 비교했을 때 한 200%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7년간 380억 달러의 GPU를 계약을 한 만큼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이 B2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50억 달러, 메타도 300억 달러,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180억 달러, 아마존보다 더 많은 빚을 지어서 이미 AI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JP 모건에서는 내년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규모로 따지자면은 1조 한 8천억 달러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기술 기업, 우리가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발행 규모가 6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자 AI 버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고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투매에 대한 욕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과도한 캐펙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존과 메타, 오라클까지 동시에 B2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기업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신용 투자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 과열과 범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거품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요, 지금은 닷컴 버블의 데자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다 51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의 창업 거물이라고 불리는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일전에 지금 손정희 회장이 또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고 오픈 AI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차익 실현 요구가 지금 강하게 나온다는 게 이런 거물들의 매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지펀드 분기 보고서 900곳의 분석 결과를 봐도요. 엔비디아를 향한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곳은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160곳은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도 극단적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버블론과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다. 그리고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게요. D램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DDR4의 가격 상승 추이를 보게 된다면 1년간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24년과 지금 10월의 가격을 보게 된다면요. 4배에 가까운 지금 상승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DDR4뿐만 아니라 DDR5까지도 가격 상승이 2배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도 DDR5에 대한 가격 인상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AI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커지면서 서버 D램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월이나 분기 단위로 계약을 맺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 시장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 물량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27년도의 계약 물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HBM의 생산을 늘리면서 범용 D램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 인상이 더 이어져서 선점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더 불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D램의 쇼티지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2017년 슈퍼사이클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디스에서 삼성전자를 향해서도 또 긍정적인 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10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 자체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등급 전망을 바꿨는데요. 이 이유를 보니까요. AI 인프라의 투자가 메모리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HBM이라던가 서버 D램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삼성에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통적인 D램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의 하단이 단단하게 지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회복 중이고 이게 삼성전자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꿀 만큼 뷰가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무디스는요. 내년에 삼성의 영업이익을 14%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마진을 보게 된다면 1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영업이익률을 내놓았고요.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대규모의 잉여 현금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그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던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최근에 개선에 대한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세 공정 수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함께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사의 다변화는 물론이고 첨단 공정 전환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삼성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메모리나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고 현재 내년 영업이익률을 1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4%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됐을 때 등급 하향은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거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게 됐을 때도 리스크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게 아니라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무디스의 뷰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대규모의 450조 가량의 투자를 5년간 지속한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거기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평택 5공장 부분입니다. 평택 캠퍼스 오라인에 대해서 지금 공장에 시동을 걸고 있고 이게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인 비중 확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 가동이 되게 됐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고 결국엔 지금 원익 IPS의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전공정 장비 업체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이 가동되게 됐을 때는 이제는 뭐 소재나 부품사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그렇게 됐을 때 동진 세미케미라이트, 솔브레인, 그리고 리노공업과 같이 삼성향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 다음 타자로 상승할 수 있다. 특히나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2027년까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좀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인 듯합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54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가량인데요. 과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은 괜찮았는데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그러한 뷰가 나오면서 좀 엔비디아의 주가가 출렁거렸었죠. 과연 컨콜에서 성장세 둔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사이를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불안감에 흔들리다가 실적이 발표된 뒤에 상승이나 하락이 확실하게 나왔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듯한데요. 현재 확신과 그 조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장.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저희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2%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특히나 이 페이팔의 창립자죠. 피터 틸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하방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하락 종목이 우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후장 들어서 하방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또 4천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현재 일중 저점 부근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3,9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900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870선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장 초반 제약바이오주들의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마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8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외국인들이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빠르게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오늘 5,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1,300억 원 이상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3,9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 주목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행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일령 테마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 주의보를 내놓으면서 주말 사이에만 일본행 이 항공권이 49만 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권의 30%에 해당하는 비중이고요. 중국 기업들도 이렇게 중국 정부의 기조에 동참을 하면서 당분간은 강경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오늘 장에서도 부각되고 있고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노란풍선의 경우에는 2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도 17%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GS P&L의 경우에는 10%대 강세, 서부 T&D도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은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리튬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AI가 확산되면서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리튬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이 내년에 리튬 수요가 최대 40%대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이런 영향들 받아가면서 오늘 리튬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네, 현재 구간 미래 나노텍의 경우에는 9%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도 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4%대 강세, 포스코홀딩스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은 오늘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죠. 네, 화요일의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좀 찾아봤는데요.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은 가운데 첫 번째 특징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튬주 쪽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주 전반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 등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의 경우에는 이제 리튬의 가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좀 부진을 겪어왔는데 다시금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주요 리튬 공급업체인 중국의 간펑 리튬이 어제 있었던 포럼에서 관련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바꿨는데 일단 내년 세계 리튬 수요가 전년 대비 30에서 40%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좀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끈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급 탄산 리튬 가격이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재 2배 수준인 톤당 15만에서 20만 위안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광저우 선물 시장에서 리튬의 가격이 또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RBK 투자증권에서도 리튬 가격의 급등의 본질적인 이유가 수요 재평가 그리고 공급 제약 리스크가 동시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의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미래나노텍이 9%대 오름세,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도 5% 가까운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 퓨어스도 4%대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이 밖에도 강원에너지,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 동반 강세 흐름인데 오후장 들어서 전반적으로 탄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노랑풍선, 여행주 쪽이 오늘도 핫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여행 수요가 반사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7일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그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요. 대만을 자국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취소해달라, 철회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14일에는 중국 외교부에서 자국민의 일본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라라고 했고 중국의 교육부에서도 해외 유학 경고 발령 공지를 냈는데 일본에 유학 가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관련 공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번 주에는 중국 측이 G20 정상회의 이번 주에 남아공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중일 고위급 회동은 없다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 후반에 예정되어 있었던 베이징 도쿄 포럼의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두 손을 맞잡은 정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관계가 악화된 모습입니다. 이러하게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서 최대로 많이 가는 여행지가 일본인 만큼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노랑풍선이 2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6,260원 선 지나가는 모습. 참 좋은 여행의 경우에도 15% 이상 뛰고 있고요. 6,8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GSPNL, 서부 T&D, 롯데관광개발도 어제 이 시간에도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호텔 관련주들로 또 매기가 쏠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GSPNL이 10%대 급등세도 연출하면서 5만 원 선 돌파도 시도하고 있고요. 서부 T&D도 5%대 강세로 10,000원 선 위에서 롯데관광개발도 2만 원 선 위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주 흐름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빛을 본 종목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5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5만 원 선 넘긴 것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데 3분기 호실적이 주요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면서 27조 5,724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66%나 급증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5조 6,519억 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전력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료비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가 받고 있는데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4분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실적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따라서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에이펙 전후로 강하게 한국전력 주가에 탄력이 되고 있는데요. 관세 협정과 더불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도 원전 관련 모멘텀까지 한국전력 주가에 또 오늘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약 보합권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또 5만 원 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고요. 49,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의 종목 시장 약세와 함께
때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3에서 4%, 5%까지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가 5% 이상 밀리면서 57,000원 선까지 또 내려왔고요. 한전 기술도 4.8% 내린 8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단에서는 그리드 위즈가 4%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1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산업의 경우에도 3%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천천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점검해봐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이렇게 5만 원 선 넘긴 것이 10년 만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들려서 좀 탄력이 많이 꺾이기는 했습니다. 한국전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한국전력의 주가가 오늘 좀 추가 상승을 하다가 약간 또 제동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대한 강한 모습들을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들이 4일째 순매수가 들어가는 듯 했으나 오후장에는 매도로 살짝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차익 매물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강했던 얘기들, 특히 벌써 주가는 한 3만 원대 중반대부터 지금 한 2달 만에 다시 5만 원대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거의 뭐 10년 만에 주가가 변신했다라는 쪽에서 어떤 한국전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조금 더 재조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의 실적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은 27조 5천억대, 한 5%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모습들이고 영업이익은 5조 6천억대, 66%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실적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어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이 다르죠. 대기업은 한 10%대, 그리고 중소기업은 한 5%대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믹스를 하게 되면 약간 거의 10%대 가까이가 전기요금이 올랐다라는 쪽에서 이 요금 인상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또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오히려 가계 쪽의 소비자 쪽들은 그렇게 전혀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요금들이 좀 적용된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소비자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들은 훨씬 더 높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함께 두 번째는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제가 보통 겨울 되게 되면 겨울 난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뭐 전기 배트나 또 전력을 사용한 난방들이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떤 계절적인 기대감들이 또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또 세 번째로는 연료비가 감소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유가를 보게 되면 벌써 WTI 기준으로 6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도 물론 이제 북미 쪽과 어떤 유럽 쪽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계속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하향 안정화된 모습들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원화 약세는 부담이겠죠. 특히 원료비를 사오는 과정 쪽에서 수입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강세로 가줘야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쪽은 부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전력 기본 계획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아무래도 한국전력 쪽엔 우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얘기들 물론 어떤 얼마나 효율적인 전력들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전력원들이 늘어난다는 쪽들과 함께 고리 2호기가 또 수명이 연장이 됐죠. 그와 함께 또 SMR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기반들을 마련할 거고 또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AI, 소버린 AI와 함께 AI를 주도하겠다라는 정부 어떤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확장된 전력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전력 사용들이 늘어난다. 그를 통해서 한국전력에 대한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가서 원자력에 대해서도 계속 더 해외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쪽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자회사들의 실적과 함께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순이익이 한 9조 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총이 32조다. 거의 PR로 계산하게 되면 3배 정도가 살짝 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또 PBR 0.8배 수준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사회에서 배당에 대한 정상화, 그러나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수준의 배당을 주겠다라는 쪽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력은 더 강화해지겠죠. 그래서 연말에 나오는 어떤 이슈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평가된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습니까? 네, 영원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오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해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류주 전반으로도 좀 온기가 퍼져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영원무역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영업무역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 달만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5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저희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소외주죠. 그런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붙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OEM 전문 회사입니다. 브랜드가 노스페이스, 또 룰루레몬, 요즘 또 애슬레틱 레저 쪽에서 또 많이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파타고니아, 또 아크테릭스 이런 쪽들 최근에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다 섭렵한다라는 쪽에서 OEM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장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유명 브랜드다 보니까 ASP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비용들은 잘 통제를 했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 방글라데시 쪽에서 원단을 생산해서 이를 또 꾸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비용들은 통제가 되면서 실적들은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1,800억대로 얘기를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0억대, 그래서 한 4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3조 7천억이다 보니까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 대비해선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PBR 0.9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자국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2027년까지 배당 성향을 25%까지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서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가 주가도 견인할 수 있겠다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거의 소비자 신뢰지수 50대를 가기 시작하면서 위축이 된 관점에서 관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올라가는 부분들보다도 더 가격들이 인상되는 모습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들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11월 한 중반쯤 됐는데 벌써 날씨가 영하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파가 이어지면서 또 북미 쪽도 때이른 한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들 생각하게 되면 이쪽들은 그래도 필수 소비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무역처럼 좀 저평가된 의류주 쪽에서도 섹터 내 확산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부담을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는 꾸준히 시장에선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용원무역. 의류주가 소외주 안에서도 소외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소외주의 반란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주가 급등세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특징주, 포착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쪽의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주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대통령이 G20 국가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방산주의 변화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대 감소를 이어갔고 이 주요 원인들이 받았던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르온이라고 하는 쪽에서 납품이 일정이 조금 지연됐고 게다가 폴란드양 FA50 쪽들 그러니까 훈련기죠. 이쪽에서 사업 진행률의 인식을 좀 더 진전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들, 그러니까 특히 해외 쪽에서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과 수주 잔고가 그대로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점 있는 쪽들이 그쪽이죠. 지금 FA50 같은 경우 훈련기, 또 KF21 전투기죠. 그리고 또 기동 헬기라고 하는 KUH 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완제기 중심의 대규모 해외 수출들이 계속 수주가 쌓여 있고 이쪽들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즉 동남아부터 그리고 또 어떤 동유럽 쪽까지 신규 고객들이 확보가 되는 관점 쪽에서 수주 잔고가 29조 원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은 계속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 LAH 쪽에서도 국군용으로 한 10월부터 기동 헬기죠.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폴란드양 FA50은 이제 리스크 대부분이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쌓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글로벌 방위비가 확대되는 관점 쪽에서 국내에서의 모멘텀도 방위사업 쪽에서 이어지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이쪽에 PBL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장기 계약이 이어지다 보니까 5년 동안 8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은 올 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1,200억대까지 기대를 하는 모습들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3,200억대, 내년이 4,900억대 점증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시총이 거의 5천억, 영업이익이 5천억대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총은 11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가 아무래도 주가를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번 박스권 흐름들을 좀 지지를 하고 박스권 하단부 지지하고 레벨업하는 과정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넘어서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는 한국항공우주로 짚어주셨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고요. 방산주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종목별 흐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하루 걸러 맑고 또 비가 오고 또 맑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김없이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밀리자 국내 시장도 약한 흐름으로 시작하며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지금 이 부담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투톱도 어제 올랐던 부분을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가량 빠졌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2%가량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하드웨어 관련주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주가 가자 오늘 조선주와 방산주에는 모처럼 햇살이 들고 있는데요. 우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 호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숨바길에 오른 가운데 이 방산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정 모멘텀도 있는데요. 다음 주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작용하며 방산주가 개장 직후에는 강세 보였지만 이 장이 진행될수록 상승분은 반납해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리튬주 모처럼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였죠. 이 중국의 리튬 1위 업체 창업자가 내년도에 리튬 수요가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전망 속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9%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간밤 미증시에서 리튬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엘버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오늘은 반등에 나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여행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 여행으로의 자제령도 내리는 만큼 이 중국 정부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도 이제는 중국에서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속에서 국내에서는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여행 관련주, 카지노주, 면세점주까지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오랜만에 맑은 햇살 받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군이 전날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 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의 남북 군사 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에 오늘 일제히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우선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 오늘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입니다. 3분기의 호실적 속에 10년 만에 주가가 5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 기대감이 기대된다면서 오늘 한국전력도 주가 맑음 보이고 있고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이 BTS 복귀로 내년 실적이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에 햇살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아기상어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이 개장 직후의 시세는 강세를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30%대에서 상승세 그리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영원무역입니다. 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맑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A+에셋 상한가를 직행하는 등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이 이 지분 19.9%를 상한가보다 비싼 주당 8,0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오늘 상한가에 직행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조선인데요. 개장과 동시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1,274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1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도 어제와는 또 완전 다르게 네. 오늘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약간씩은 이제 멀미를 호소하시고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생겨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1일비 하지 않고 당분간은 박스권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하락 나온 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정말 시원하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정말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장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4,000포인트 넘어서 나도 주식을 시작해 볼까? 첫날 급락이 나왔더니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뭐 눌러 앉아가지고 버텨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급락은 웬만해서는 바로 안 나온다. 학습 효과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멀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과거에 대한 이런 충격이 좀 남아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미가 나시는 거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뭘 모릅니다. 내가 샀는데 오늘 급락 나왔는데 내일 올라가면은 난 천재인가? 나 소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효과를 만드는 구간이 항상 유동성 상승 장세는 나온다. 제가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2009년 벤버냉키의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 외에는 지금 시장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어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런 시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과는 좀 다른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지금 10년 이상, 아니 15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 외에는 처음 겪는 시장이니까 제가 겪어본 사람이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메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갈 때마다 이게 학습 효과를 만드는 거구나. 처음에 주시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초심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한 번에 풀매수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용감하신 분이고요. 대부분 조금씩 매수해요. 뭐 200만 원, 그리고 뭐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내 주식 실력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위험 끝났다? 아니다. 남아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2월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수급이 변하기 전에는 관찰하셔야 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내려올 것이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시장이 계속 펼쳐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멀미가 난다.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슴에 딱 와닿는 표현인데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지수가 뭐 단일로는 급락 나왔다 급등했다 하는데 사실은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종목들은 쭉쭉 쏟아져 나온 종목들 많이 나오죠. 마치 작년 11월, 12월처럼 말이죠. 지수는 그대로인데 종목들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횡보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기 전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대. 당분간은 박스권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학습 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한 발 더 남은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척했다가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안전장치를 해제할 때까지는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대신 섹터 내 순환매, 섹터별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도 뭐 화학주 같은 것도 올라오고 뜬금없이 올라온다 말씀드렸고 바이오주 올라오고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최근에 잘 보면 못 가고 로봇도 못 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말로 없는 시간에 알려드린 섹터들 쪽으로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에서 한 번씩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계좌에 담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수는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출렁출렁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심을 잘 잡으면서 버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런 칠 수 있을, 말로 홈런을 때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오늘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떤 4번 타자를 고르셨나요? 자, 오늘은 조선주 오랜만에 조선주, 한번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조선주 뭐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시장의 안전장치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다 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쉬는 구간에 조선주 만약에 흔들면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조선주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 최선호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쉬었다가도 되는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호주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혹은 개별주 쪽으로 좀 분산해서 놓거나 하는 게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한 거 따지면 조방원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선주 지금 한미 팩트시트 확정돼가지고 미국이랑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스가 프로젝트 간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대잖아요.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대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업은 설계나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자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접이나 이런 부분만 해도 조선 이 기술자분들 육성하는데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합니다. 15년을 근무를 하고 육성을 해야 당신은 이제 1인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쪽 분야에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펼쳐도 트럼프 임기 내에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수혜를 받는 나라다. 우리와 일본인데 사실 무언가를 전수받는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알려줄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는. 일본은 장인 정식에 의거해서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우리가 15년이라고 하면 그쪽은 3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혹은 대를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LNG 프로젝트나 암모니아선이나 여러 가지 선주 발주 나오는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만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미국 MRO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해외 MRO까지도 본인들 개정까지 해가면서 우리나라를 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스스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쉬는 구간에서 볼 섹터, 조선주 4번 타자 섹터로 아주 안전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어쨌든 조선이 최근에 결국엔 미국과 함께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빅 이벤트나 이렇게 한미 협상이라든지 마스카 프로젝트의 투자 금액이 확정됐다, 팩트시트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쭉 올라갔다 횡보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펙에서 그리고 팩트시트까지는 이벤트가 한번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MRO나 군함 건조를 우리에게 맡기는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좀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체크해봐야 되겠죠. 조선주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이제 좀 이 조선이 쉬니까 나도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타 종목 1로까지 출루할 수 있을 대형주 중에 뭐 볼까요? 네, 제가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던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이 종목 네.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안타는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로 없는에 넣기에는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 전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안타 종목으로 넣어놓고 다른 종목들을 이제 3루타 말로 없는 쪽에서 교체해가면서 소개해드리는 전략을 계속 알려드릴 거다. 나는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나는 자신이 없다. 주식시장에서 나는 성공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오션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벌써 356%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구간은 시작됐다라고 박스권이 시작됐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 끝에
한번 밀어내리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올라갈 거냐 차이인데 그거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일 안전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MRO 수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필리조 선수 인수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당연히 하나오션에서 진출하는 거고 그리고 군함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방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한화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그룹이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고 우주까지 나가는 기업인데 당연히 가장 좋은 유리한 위치에 선점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친환경 선박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유가 약세 전략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WTI가 기존에도 뭐 57달러입니다 설명드렸는데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60달러 이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에너지가 또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가솔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하는데 유가를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해 놓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이제 그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이 높게 안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뭐 이민 정책 요 정도까지 하면은 폭넓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서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1루타 안타 종목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오션이다라고 주셨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거 가볼까요? 조선주 중에 2루타 종목으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요. 네,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저는 HJ중공업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저도 놀랬습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예. 정도였어요. 그런데 뭐 조선 빅3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HJ중공업 과거에 한진중공업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뭐 좋은 역량을 나타내긴 했는데 빅3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심하는 건 수주 나오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MRO 사업, 그 큰 사업에 정말로 진출해가 여기가 핵심으로 자리 잡겠느냐라는 거는 저도 조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게 중공업 쪽으로 조선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건설 쪽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안에 하자 보수 이쪽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나온 건설사가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항상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대신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서 한 타이밍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HJ중공업이 가볍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루타 종목으로 HJ중공업 볼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루타 빠른 종목으로는 HJ중공업 뭐 워낙 급등 나오고 또 급락도 나오고 이런 종목이라서 짧게 대응하는 걸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호타준족 3루타 종목입니다. 빠르고 또 멀리 높이 갈 수 있을 종목 조선주 중에 뭘까요? 저는 이제 현대힘스를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이 현대힘스? 왔다 생각합니다. 기존부터 제가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쭉쭉쭉쭉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경영권 매각 이슈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중간에 한 10%씩 계속 비중도 줄이고 한 40% 정도로 네. 줄어 있는데 53%보다는 40%가 그래도 좀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계속 엑시트를 노리면서 투자도 좀 잘하고 있는 사모펀드 중에 에코프로도 있고 대보마그네틱도 있고 현대임스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사모펀드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벌써 140% 넘게 올라왔지만 다른 조선주 그리고 그런 조선 기자재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못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는 아직 경영권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 다 수혜를 받으면서 멋지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 해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프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현대임스 지금 충분히 볼만하다. 스마트 항만에 대한 신규 사업 성장 동력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산업까지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어쨌든 이슈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인수 관련해서 과연 M&A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체크를 하면서 현대임스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도 이 시간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수익률. 자, D&D 파업텍만 맨날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이고 나머지는 비슷한 가운데 비슷한 흐름입니다. 뒤에서 최근에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여행이나 막 이런 네, 이번 주에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네. 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여행을 싸우고 뭐 있어요. 규제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 휴대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이 맞아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차트 보면 살짝 설명드리고 갈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본다라고 했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움직이고 네. 그리고 오늘은 윗꼬리 달면서 좀 밀려요. 이거는 시장 영향력인 거고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2,000원 저항 구간인데 돌파 시도한 다음에 수급은 붙여놨잖아요 이미.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2만 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2만 원 흔들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한번 휴식을 보통은 취한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 보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편하게 롯데관광개발,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오늘 뭐 거의 보합권까지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때 기회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어요. 롯데관광개발 말로 없는 종목 전에 알려드렸던 거 체크해봤고요. 그럼 오늘 조선주 중에는 말로 없는 종목으로 뭘 골라볼까요? 조선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성화이텍이요? 네. 동성화이텍 오늘 거래 재개되고 급락인데 네. 의외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큰 거예요. 거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네, 이 종목을 왜 가져왔죠? 안정적으로 하나오션 얘기하니까 여기도 뭐 HD 현대그룹이나 네. 이런 거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본행제 쪽에 과거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 뭐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업이 뭐 회계장부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 정지됐다가 어쨌든 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정지돼 있는 타이밍에 시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루 만에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 기껏해야 뭐 길어야 3일인데 오늘 급락이 나왔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뭐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뭐 추세를 아예 무너뜨리고 기존 주가를 회귀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황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되면 다시 한번 또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 쉬는 거 그리고 뭐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훌훌 털고 본인들이 뭐 경영쇄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주분들께 환원을 하고 주가 부양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뭐 숙명이 달려있지 않은 종목인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친환경 프로젝트 최대 수혜는 이제 본행제 기업들이 받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 다음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의 기업이니까 동성화이텍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00원 부근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려서 25,000원까지 내려왔으면 아주 나이스했을 텐데 그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000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해서 더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이고 다 매수를 못했는데 하시면은 그냥 일부 매수된 것만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올라가는데 가격을 높게 사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지금 시장 영향력까지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는 거의 전고점 부근에 있는 33,000원 구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 4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말로 없는 도달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41,000원 구간 갔을 때 돌파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동성화인텍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고 오히려 오늘 급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모아가는 전략 아주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조선주들이 좀 조정도 받고 쉬었는데 네. 그걸 오늘 뭐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고 합당한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7,000원에서 5,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는 전략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로 없는 종목 조선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님 바로 오늘은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바로 네. 또 가셔야죠. 유튜브 라이브 하러. 오늘 네.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거예요? 저 오늘 시장 급락하면서 뭐 불안하실 텐데 이런 구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매번 알려드려도 매번 불안하실 거예요. 멀미가 난다라고까지 매일매일 들어야 표현하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현재 바뀐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장 마감에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셔가지고 지금 이 파이널샵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미리 열어놓으셨을 테니까 터치해서 입장하시면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 불안한 마음 싹 씻어낼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재선 파트너님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일본 관광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일본 관광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부터 9월 일본에서 1조 6,443억 엔을 사용했고 연간으로는 약 2조엔 소비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조치 이후 일본행 항공권부를 취소와 일부 패키지 취소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면세점과 호텔업계는 즉각적인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숙박객이 10% 이상 차지하는 제국 호텔은 중국 기업의 행사 취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광객의 소비는 일본 전체 인바운드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GDP 기준으로는 자동차 다음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보다 큰 비중이어서 여행 자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와 서비스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사카 교토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일부 취소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관광객 소비가 본격적으로 위축될 경우 일본 경제 전반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수 기자의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김진수 기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또 어떠한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어떤 한 가지 이슈보다 좀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네. 분석해 볼 예정인데요. 이제 국내 메이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기술 도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계들 하면은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졌다 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 도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기술 수출이라고 네. 하면 우리가 이제 막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막 그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기술 도입의 개념부터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전략이 이제 기술 수출에서 기술 도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기술 수출,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실적 상승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술 도입, 라이선스 인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퀀텀 점프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술 수출,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나 플랫폼 기술을 다른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에게 판매를 해서 개발 허가 판매 등 권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뭐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과 글로벌 개발 가속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술 도입, 이제 라이선스 인이라고도 하는데 기술 도입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가
이제 외부 바이오 벤처 등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부터 유망 후보 물질이나 플랫폼 기술을 권리를 사오는 개념입니다. 자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상용화하는 전략인데 이제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신약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 기술 도입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등 덩치가 큰 제약 바이오 기업이 실시하던 전략인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사용하던 전략을 이제 우리나라의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술력이 증가했다고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성장 단계별로 전략의 차이가 있을 듯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다라고도 평가가 되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까지 이제 임상을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 수출을 전략을 가장 많이 펼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주요 한두 개 파이프라인을 상업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은 자체 개발 전략을 펼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에서는 이 기술 도입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도입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거고요. 기술 도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 물질 발굴과 이 후보 물질 발굴과 같은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데도 집중하고 상업화를 통한 이득은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 도입을 선택하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기술 도입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잠깐 설명드리긴 네. 했는데 이 기술 도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물질 발굴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걸 이제 확 단축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단축시키고 이제 상업화 이후에 생기는 이득은 최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연구개발 시간은 줄어들고 글로벌 매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 가운데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 어느 곳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금적인 능력도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먼저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근당 등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같이 기술 도입, 파이프라인 도입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국내 대다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기술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이제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이 앞서 말씀드린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버스터 등급이 확실시되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즉 이제 충분한 자금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상업화까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도입에 나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돈도 좀 충분히 있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도입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기업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SK 바이오팜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K 바이오팜만의 기술 도입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재도 다니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SK 바이오팜을 굉장히 칭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자체 후보 물질 발굴부터 FDA 허가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술 도입을 얘기하면서도 SK 바이오팜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뿐만 아니라 체질 개선까지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SK 바이오팜은 후보 물질 발굴부터 개발 및 품목 허가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내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약품이 이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는 2027년 매출 1조 원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SK 바이오팜 실적을 이끈 이 엑스코프리는 앞으로 이제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기술 도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상용화가 가능한 메이저 기업들이 기술 도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K 바이오팜이 도입한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SK 바이오팜이 자체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새로운 파이프라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K 바이오팜의 첫 도입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플라이프 테크놀로지부터 사들인 RPT 방사성 의약품 SKL-35501입니다. SK 바이오팜은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총 5억 7천만 달러, 한 8천억 원 이상에 이제 확보했고요. 연내 인상 일상 계획서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3일에는 또 미국 보스턴 소재 바이오텍 인테론이라는 곳과 인테론이 개발 중이던 자폐증 치료제 후보 물질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에서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SK바이오팜은 해당 물질에 대한 독점적 계약 체결 권리를 갖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SK바이오팜은 올해 안으로도 또 엑스코프리에 이은 상업화 의약품 1개, 그리고 이제 RPT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 1개까지 총 2개의 물질을 더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SK바이오팜이 추가할 RPT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항암 분야의 물질인데요. 앞으로 신약 개발 방향이 좀 항암에 좀 더 방점이 찍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강점이었던 중추신경계 CNS에서 CNS를 넘어서 규모가 훨씬 큰 항암제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기자님께서 SK바이오팜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국내를 뭐 대표하는 기업 하면은 셀트리온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기술 도입이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셀트리온은 시작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비슷한 시밀러, 좀 더 개선하거나 뭐 그런 시밀러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점차 신약 연구 개발에도 나서면서 신약 개발사로 체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기술 도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외부 도입 파이프라인은 10개 이상이고요. 아직까지 대부분 이제 전임상 단계로 본임상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곧 본임상에 들어갈 파이프라인들도 생기는 등 이 기술 도입 물질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바이오텍 AB프로와 공동 개발 중인 다중항체 면역 항암제 CTP72가 있는데요. 내년에 임상 일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2022년 이 AB프로에 200만 달러, 한 30억 원가량을 선급금을 지급했고요. 마일스톤으로 이제 1000만 달러, 143억 원 정도를 약정했고, 상용화 또는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최대 2조 5천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4년 이 AB프로에 한 500만 달러 정도를 추가로 또 투자를 하면서 CTP72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나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미국도 유럽에서도 지금 굳건히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좀 그런데 국내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셀트리온이 국내 기업들과도 굉장히 많이 소통하면서 뭐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피노바이오와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죠. 많이 설명드렸는데, ADC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을 최대 15개 타겟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 실시 옵션 도입도 체결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달 말에 국내 다중항체 개발 기업인 머스트바이오로부터 3중 융합 단백질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 글로벌 판매 권리도 확보했고요. 이달 4일에는 미국 바이오텍인 카이진과 또 추가적으로 항체 기반 자가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규모가 약 114억 원가량에 개발 마일스톤이 1,600억 원, 판매 마일스톤이 최대 9천억 원에서 총 계약 금액이 한 1조를 넘어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국내와 국외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SK 바이오팜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도입이 지금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당연히 국내 기업보다 먼저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를 향한 출사표를 던졌지만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은 상위 이제 20개 제약 바이오 기업, 글로벌 상위 20개입니다. 이제 후기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분석했을 때 기술 도입이나 또는 임수합병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 도입 자산 비중이 2024년 기준에 61%에 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도입한 물질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외부 도입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거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들이 올해 5월까지 실시한 기술 거래 총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거래 규모가 총 이제 200조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상위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기술 이제 거래를 독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이들은 이제 전 세계 유망한 기술과 파이프라인들을 빨아들이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공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종 진입 장벽을 세우면서 패권을 쥐고 이제 꼭대기에서 이제 군림하고 제약 바이오 업계의 빈익빈 부익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네, 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도입을 이제 선점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네. 기술 수출, 자체 개발, 기술 도입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술 수출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기술 수출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 빅파마들이 사가니까 그런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빅파마의 덩치는 계속해서 커지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한 기술들을 다 넘기게 되는 만큼 이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유망한 기업의 자산을 가져와서 그들의 성장을 이제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석이조의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글로벌 빅파마 순위를 나열했을 때 큰 변동이 없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는 결국에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5년가량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게 되는 입장이었을 때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너무 좋지만 기술 도입을 하는 시점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도입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어쨌든 간에 성과를 창출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미 너무 많은 장벽을 설치해 놓고 네.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달리티를 틈새 시장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기술이나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SK바이오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팜이 주력으로 할 RPT,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의 바이오텍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물질을 잘 도입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되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 대비 간략한 의사결정 등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전략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만큼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추가적인 기술 성장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있을 듯한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50조 원 이제 규모 민간 합동 국민성장 펀드에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 일부를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해서 정부 자본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에 따라서 이제 3상 특화 펀드 규모는 당초에 이제 1,500억 원에서 3배 이상 커진 5천억 원까지 증가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제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통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을 기존 이제 기술 수출에서 기술 도입, 직접 판매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모 자체가 사실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원이 엄청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점차 이제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기술 도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5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전략과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창출할지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19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젠슨 황 CEO가 내년까지 5천억 달러, 약 730조 원의 주문이 확보됐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엔비디아는 최근 4년 동안 분기 매출이 600% 가까이 증가했고 이번 발언은 차세대 칩 사이클에서도 강한 성장을 자신한 것으로 해석됐다. 황 CEO가 제시한 수치는 블랙웰 루빈 GPU를 포함한 향후 매출 전망까지 반영한 것이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엔비디아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울프리서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 대비 600억 달러, 약 87조 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AI 지출 과열 논란으로 8% 하락했지만 LSEG 기준 3분기 매출 전망은 5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예상됐다. 또 1월 분기 가이던스는 614억 달러로 다시 성장세가 가속될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2026년 매출을 419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넘치는 인수 투자 행보도 주목됐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의 최대 100억 달러 투자와 동시에 400만에서 500만 개 GPU 공급을 약속했다. 또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칩 연동 협력에 나섰고 노키아에도 10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도 라스트 찬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3% 급락을 하면서 7거래일 만에 4천선 내줬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오늘 나온 주요 뉴스는 일단은 메타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AI 버블론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상방을 좀 제한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일단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사실은 내년 실적이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실적을 다 끌어다 놓고 일단 주가를 좀 기술적으로 이제 과매수권까지 도달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그만 노이즈에도 조금 이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또 다음 날 크게 빠지고, 그러니까 고점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탑2의 상승 없이는 코스피 지수의 상방을 좀 열기는 현재 자리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지수의 상방이 조금 묶일 가능성이 높고 기대하는 것은 이 반도체 탑2가 좀 쉬는 사이에 섹터로의 순환매를 좀 기대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오늘같이 반도체 탑2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네.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전 섹터 다 부진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25년 들어서. 그래서 이 괴리를 조금 줄여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코스닥이 오늘 같은 날 일단은 하락이 좀 지수가 좀 심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막판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스닥 식총 상위주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ABL 바이오의 대규모 기술 수출 관련해서 센티 개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단 바이오 섹터가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수급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회사들은 릴리와의 기술적 평가가 12월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상업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 중에 바이오텍 시가총액이 큰 빅 바이오텍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로 갈수록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기 포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한번 담아보는 전략이 현재 자리에서는 매우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가 주춤하게 가는 사이에 바이오주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선물 시장에서 우선은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던집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 이상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12월에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저하게 후퇴되었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물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통화 정책은 거기에 따라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호용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거기에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거지는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 두 가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후퇴하는 것 그리고 AI 버블 거품론 이건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한번 보시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더 올라갑니다. 비단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증시가 그걸 매우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성적표를 이제 받아들이기 직전인데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떠나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추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수준 그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시장일 뿐 특별히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시장 전체를 짓누를 만한 그런 변수는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당분간 4,000포인트 내외에서 횡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번 주가 되면 저는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번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11월 4일에 기록한 4,226포인트 무난하게 이 구간대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이런 조정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악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새로운 악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큰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현재 3%대 낙폭 유지하면서 3,95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가까운 급락세입니다. 2.66% 내린 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함께 빠져나갔고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담아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수급 흐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18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장 막판까지도 약세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깊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발 재책에 우리 시장을 크게 앓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현저하게 많았던 오늘인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버블론과 함께 연준 부의장의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2.7%, SK 하이닉스는 오늘 무려 6% 가까운 강한 하락을 맞이하게 됐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LG 에너지솔루션이 4% 이상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삼성, SDI 역시나 오늘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종목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들 역시나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제품이 극찬을 받았다, 호평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1% 넘는 상승력을 보였고요. 일부 조선주를 중심으로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특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9년 만에 5만 원 선을 장중에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시장이 크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오늘 종가 역시나 0.4%가량 버텨준 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량의 상승력, LNC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보로노이드 어제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도 1.3%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삼천당제약, 펩트론, 파마리서치와 같이 일부 종목, 미용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ISC와 같이 일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3% 빠졌고 테크윙도 5%가량 빠졌습니다만 오늘 조선 소부장 기업들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SM이 1.9%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성장주,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둔화되는, 사라지는 모습이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파랗게 질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7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3,953포인트까지 좀 크게 내려왔고요. 하루 만에 135포인트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하루 만에 23포인트 내리면서 878.7포인트, 900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모습. 코스피 200도 3%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후장에 낙폭을 조금 더 넓혀가는 모습이었고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더 넓혔습니다. 장중에 3,953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저점 구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중 흐름을 그렸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 장중에는 813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상황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크게 밀렸습니다. 기관이 6천억 원대, 외국인 5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이 물량 소화하면서 1조 2천 원의 매수 우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수급 흐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출하했고요. 개인은 3,843억 원의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 매수해갔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 나란히 2위와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 ISC 눈에 띄었고요. 클래시스도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로보스타와 KNI 시스템과 같은 로봇주들도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자력 잠수함, 장중에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택 여지가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혜택이 더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62만 6천 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오늘 방산주 흐름도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가져갔고요. SK스퀘어도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LNF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 흐름 양호했습니다. ISC 역시나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SM과 YG엔터 같은 엔터주들 기관의 순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달에서는 보로노이와 D&D 파메텍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는 IS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ISC의 흐름이 돋보였고요. 3분기 실적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메모리, 비메모리단에서 동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장중에 92,000원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오늘 결국에는 5.8% 오르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88,100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역시나 기술주들의 약세이겠죠. 연준의 부의장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걸음 더 멀어진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AI 관련 비중이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큰 손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대거 매도했다는 것 또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AI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또 흥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파이널 포인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유사시에 대만에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 측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을 좀 자제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과 함께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할 때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올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쏟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여행과 면세, 호텔,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오전장에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간펑 리튬이 리튬 시장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관련 기업들로 쏟아진 건데요. 특히나 내년 수요가 올해보다 30에서 40%가량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리튬 관련된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과 일본 갈등 고조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아무래도 주도주가 부재하고 오늘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도체 시장 그리고 5,000포인트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확실히 10월 시장 대비했을 때 11월 시장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워낙에 10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11월 장은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지 또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지금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요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계감이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방이 좀 제한되면 지수, 코스피 지수의 상방도 조금 제한될 확률이 높다. 물론 롱텀하게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상 글로벌 AI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 대비해서 저평가인 거 맞고 내년에 이제 분기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롱텀하게 보자면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어가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10월 달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에 여러 섹터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 위주로 개별 주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11월 27일 날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도 이제 우주 섹터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궤도 위성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쏘아 올린 저궤도 위성이 대략 한 200기 정도 됩니다. 근데 2026년 7월까지 3,600개 50%를 쏘아 올려야 일단은 저궤도 위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저궤도 위성 사업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도 스페이스X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국내에 이제 스피어라는 회사가 있고 HV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특수 합금을 스페이스X에 직납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내년도에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많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러프하게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화장품 미용 섹터들 4분기 최대 성수기를 맞이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게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4분기로 좀 좋게 장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 항공 쪽의 모멘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부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십니까? 내일도 시장이 조금은 밀리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이유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크게 밀리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고 또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되는 기간 조정이 있는데 우리 증시가 지난 6월 이후로 단 한 번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 큽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시장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는 대략 3,860포인트 내외에서 이번에 만약 다시 한번 또 지지를 해준다면 그 가격대를 무려 3번 정도를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등을 당연히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시장은 지금 거의 밀린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언제든지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한 번만 크게 들어와 버리면 결국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첫 번째로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강한 매수 신호로 삼고 투자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것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조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저 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 HK 이노엔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일단 동사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장 주의했던 부분은 중국 로열티가 3분기 이제 40억이 나오면서 연초에 로열티로 한 120억 원 정도 이제 수취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가이더스 상향을 해서 대략 올해 한 140억 원 정도의 케이크 관련 중국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 말이 가기 전에 HK 이노엔에게 주어진 이제 모멘트는 뭐냐면 일단 태국프라잔이 4분기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럽발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유럽에 있는 제약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측에서는 유럽 라이센스 아웃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럽 쪽 애로가 나온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리레이팅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K캡 처방액이 9월 들어서 1,200억이 뒤에 넘어간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물론 이제 대웅제약의 팩스콜로와 함께 동사의 K캡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PPI 계열의 시장에서 이제 P캡 계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PPI 시장이 축소되면서 P캡 시장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등장했지만 동사의 K캡 처방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이 넘어섰는데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발 모멘텀 그리고 유럽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동사의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수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HK 이노엔 목표가 65,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삼양식품인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를 또 한 번 모두 누그러뜨렸습니다. 동사에 대한 리포트 제목 자체도 교보증권에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죠.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식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 4% 정도 수준, 반면 동사는 이번 3분기 때 무려
20.7%를 기록을 하고요.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었던 것은 역시나 해외 매출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가 증가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1,846억 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5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 물량이 쌓이는 속도보다 판매 속도가 지금 더 빠른 거죠. 밀양 2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다 중국으로 가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율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사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국가에 집중을 해서 판매량, 특히 생산량을 더 많이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타 유럽,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도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의 매출액이 우선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배경에는 아마도 3분기 때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185만 원까지도 지금 제시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15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정말 폭발적인 불닭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155만 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네, 일단 섹터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하루만 더 관망할 것이라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